Enjoy. 자, 보인다 보여.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다. 너는 걸음걸이가 축 처진 걸 보아 진로 고민이 있구나. 보인다 보여.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눈빛에 총기가 없는 게 연애 고민이로구나. 저희가 벌써 고민 접수한 지도 7년째인데 네. 정말 이제 보기만 해도 감이 오죠, 선녀. 그렇죠? 그럼요. 예. 특징들이 있죠. 말이 빠르고 말씀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억울하셨던 분들. 사이코스트 예민을 못해가지고 콘서트만 안에서도 잘 만나고 있었는데 왜 하필 그 복싱한다 해가지고 제가 잘못을 한 거여서 제가 막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진짜 미안해 어떻게 하면 화풀 거야 내가 하라는 거 다 할게 네가 다 한다고 했잖아 너 그러면은 지금 집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래? 이러는 거예요. 한숨 쉬고 물부터 들어오자 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속 깊은 고민들을 털어놓으러 오는 거예요. 네, 시작부터 고민 많이 하고 오신 거죠. 예.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지금 말이야. 잠깐만 또 이렇게 어렵게 나와서 고민을 나누고 나면 많은 출연자분들이 99.9%는 해결이 됐다, 속이 시원해졌다 등 만족하고 가니까요. 정말 저희도 아주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자, 아직도 고민 해결을 못했다면 신통방송 진짜 이렇게 살면 안 장신 돼. 만사형 실적인 장신! 것 같아 이게. 에게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자, 저희가 7년째 하면서 저희가 진짜 많은 분들을 네네. 봐줬죠. 같이 상담도 해줬는데 나오신 분들의 명수를 보면 거의 한 2,000명 정도를 봤어요, 저희가. 그렇죠, 봤죠, 많이 그래가지고 봤죠. 예. 아무 촉이 없는 사람도 2,000명을 보면 촉이 생깁니다. 네. 저희를 믿고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출연자 근황 뉴스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곧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들의 체구가 너무 작아서 저번에 걱정했던 맞아요. 예. 아버지 최명훈 씨와 아들 최이환 군의 소식입니다. 이제 이혼이가 6학년인데 내년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요. 음식에 조금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네, 지금. 말랐구나. 그러네. 키가 얼마나 돼? 키가 어떻게 돼요? 138 정도? 몸무게는? 26kg. 뭐 치킨 이런 거 피자 안 좋아해? 치킨은 좋아해요. 치킨을 아니. 좋아해? 그런 거는 그러면 아무 때나 줘도 잘 먹어? 네. 그것만 먹여. 딴 거 먹이지 말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먹다 보면 다른 맛도 궁금해하면서 그러다가 양이 늘고 정상으로 돌아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라는 거는 입이 트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촬영 이후에 이제 이현 군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없던 식욕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이제 30세끼 다 챙겨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걸 그동안 왜 안 먹었지 했대요. 뭐 여러 가지 그날 저희한테 왔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키가 좀 컸나요? 촬영일 기준으로 3달 정도 지났는데 키는 무려 2cm가 커서 140cm를 네네. 돌파했다고 합니다. 몸무게도 2kg나 쪘다고 합니다. 보살 촬영 이후 이렇게나 바뀌니까 너무 놀랐고 건강한 삶을 주신 것과 다름없다면서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너무 잘 됐고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이원 군이 더 건강해져서 네. 친구들하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연 제 요청은 안 하는데 유현이가 키가 많이 커서 등치도 좋아져가지고 비포 애프터로 네네. 한 번 더 방문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유현이 화이팅하고 네. 밥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길 바랄게요. 네. 자, 계속해서 익명보장 고민타파 100% 리얼 사연으로 진행하는 미니 무물보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며 풍족하게 살았던 우리 집. 그러나 제가 20살이 됐을 즈음 아빠의 투자 실패로 평온했던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거 얼마예요? 3,400원입니다. 여기요, 생맥 2잔이요. 네, 손님 여기 있습니다. 하루 밤낮을 쪼개어 알바를 하며 대학 시절을 보냈고 졸업과 동시에 2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5년 후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 한번 할까? 오빠 나 이번 주말에 PC방 알바 있어. 마치면 10시인데. 그럼 피곤하겠다. 그럼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퇴근하고 보자. 오빠 나 그날 인강 듣고 공부해야 돼. 시험에 자꾸 떨어져서 이번에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은 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저는 바쁘게 지내야 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취업을 했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탓에 이직도 여러 번 했어요. 계속되는 이직에 힘든 저는 20살 때 준비하려고 했던 공무원 시험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낮은 회사, 밤엔 공무원 공부, 주말엔 알바까지 늘 정신없고 바빴지만 그래도 든든하게 저를 응원해주는 공무원 남자친구 덕분에 하루하루 살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서장미, 요즘 연락도 안 되고 뭐 하냐? 뭐하긴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하네. 피곤해? 나 요즘 필라테스 시작했는데 체력 기르는데 엄청 좋아. 너도 한번 시작해봐. 필라테스? 그거 언제 해? 그럼 안 비싸? 회사 마치고 하지. 주말에도 하고 너 일주일에 너를 위해 2시간 정도 못 쓰냐? 제 친구는 자리도 잡고 남들 다 하는 운동도 하며 평범하게 산다는 게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에게 여유란 몇 년 전 이직 준비하면서 여행 갔다 온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신세 한탄도 오래가지 못했고 더 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저기 이게 뭐야? 저기 2줄. 우리 아이가 생긴 거야? 근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아기는 안 되겠지? 저기 나는 일단 엄마한테 말해볼게. 아빠가 좀 보수적이어서 너 직업도 물어볼 텐데 같은 공무원 아니면 반대가 크실 거야. 저기 아무래도 아기는 무리일 것 같아. 아버지가 공무원 아니면 결혼 꿈도 꾸지 말라고 또 아버지가 반대가 너무 심하시네. 장미야, 저기 일단 그 아기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집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저는 매달 받은 월급 190만 원 아껴도 빚을 갚아야 하는 삶이에요. 반면 남친은 4년제 대학을 나와 공무원이고 안정되고 평범한 집에서 자란 따뜻한 사람이에요. 남자친구는 전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2년 후에 결혼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제가 남친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공무원을 만나 빨리 결혼하라고 놓아주는 게 맞을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할 건 다 하고 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를 굳이 말로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아쉬운 거야. 그렇게 아이를 진짜 2년 후에는 그러면 뭐 아이 가지면 잘해준대. 그 2년 후에 만약 공무원 합격 못하면. 근데 여기 이 글을 보면 본인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라는 인성이 나와 있죠. 최악 아니야? 최악? 최악이나 마나 이런 사람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만나요. 알았어 하세요. 만나. 본인 삶이 이 정도로 힘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정도 되는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뭐 이 사람하고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어쩌고 한다? 그렇게 하시라고. 애를 혼자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알만하면서 지 피임도 안 해서 임신시켰으면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야?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얼마나 묻히겠으면 임신시켰으면 책임져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자기 아들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한 여자의 인생을 저렇게 몸 다 망가지고 그게 뭐야 그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했는데. 저는 아니면은 네. 좀 준비를 해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똥바가지를 확 끼얹고 에? 꺼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진짜 진짜. 그걸 하려면 좀 모아야 되는데 그제 그게. 저도 좀 모으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예, 진짜 제대로 모아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뭐 부모가 그런 얘기한 게 사실이다 만약에 그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시겠다고? 아이고 평생. 네. 야, 남자분들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똥바가지나 한 방 끼얹고 네.
끝내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손님이 똥바가지. 어떤 손님이 고민을 해결하러 저희를 찾아왔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최근에 그 대한민국에서 그 폰지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3천억 규모인데 이제 피해자가 됐어요. 저는 아이고. 5,800만 원 정도 오우. 피해를 당했고 너무 현실 감각이 없고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지금 재판 중이야? 재판이 아직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우선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컨트롤 타워를 할 사람도 없어요. 자기네들은 무죄로 어차피 풀려날 거다. 변호사, 법무법인 이런 데서 이상하다 진짜. 제가 20살 초반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한테 당했던 그 아동학대나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치료 병행하면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학대를 했어? 머리 끄댕이 싸대기는 기본이고 막 방에 가둬놓고 때리고 얘한테 너를 키워서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하나씩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네가 살아있어? 그때 처음에 나왔던 게 패닉성 기억장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서 와. 예. 어서 와. 예. 자, 이름. 이름? 네, 저는 이광무라고 하고요. 40살입니다. 네. 어떤 일 하지? 저는 웹툰 작가, 웹소설 작가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최근에 그 대한민국에서 그 폰지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3천억 규모인데, 근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피해자가 됐어요. 저는 아이고. 5,800만 원 정도 오우. 피해를 당했고, 5,800만 원 정도 오우. 피해를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현실 감각이 없고, 앞으로 이거 좀 어떻게 좀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나. 어떻게 처음에 그거를 엮이게 됐어? 저는 이제 그 작가다 보니까 뭐 각자 이제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재테크를 통해서 불리게 되는데 이제 저도 그 과정으로 이제 한 보험 설계사를 이제 찾았죠. 보험사를 찾았고 거기서 이제 설계를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른 데서 파는 상품이고 그러니까 회사 채권을 파는 것부터 좀 뭔가 이상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이제 좀 무마한 게 이자가 되게 셌거든요. 이자가 셌다라는 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 이자가 이제 보통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뭐 2%, 3%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는 월 이자 2.6%니까 31%, 연 31%. 5천만 원 넣으면은 연에 한 월 이자를 1,500만 원이 나오는 거네. 사실은 네, 그 예. 얘기로라면 그렇지. 1,500만 원이 더 나오는 근데 거네. 네. 그거에 대한 논리는 뭐야? 뭐 왜 그렇게 준다는 거야? 우선 그 회사가 일단 일반적인 대부업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대부업이 하는 게 그 이자가 채권이에요. 개인은 그 채권을 사기가 되게 힘든데 이게 보통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샀고 처음에는 이제 제조업을 지원하는 이제 우량 채권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거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 대부 업체에서 파는 상품은 맞아? 초기에는 맞다고 들었어요. 근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상품 자체가 다 가짜였던 거예요. 없어요. 그렇지. 없는 건데 네, 걔네가 실체가 이제 없더라고요. 마치 있는 것처럼 이자는 잘 받았어?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까지는 이자를 받았는데 이제 작년 이제 12월 그때 이제 사건이 크게 터지고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이자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얼마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받은 이자는 얼마야? 저는 한
이제 총 5,800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월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이자를 받았었죠. 제일 피해 크게 본 사람이 한 얼마 정도 돼? 제가 아는 사람은 한 20억 정도고요.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 그 회사 지금 이제 그 대표는 지금 고소당한 상태고 한 800명 정도한테 고소당했고 그리고 그 회사가 운영한 보험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셔터 내렸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른 보험사들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해갖고 그럼 지금 재판 중이야? 재판이 아직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재판이 아직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지금 한 거의 800명 가까이 되거든요. 7, 800명? 지금 3개월째 진술서 쓰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은 니네가 그걸 저 피해자 모임을 해가지고 네. 통일된 방향을 줘야 일이 더 빨리 되는 거 아니야? 개개인이 하면 조금 그렇죠. 오래 걸려. 저도 그래갖고 그 집단을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한 게 우선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컨트롤 많네. 타워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 법무법인 이런 데서 이제 영업을 하려고 막 이렇게 오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또 믿지 못하고 하니까 지금 한 대로 뭉쳐지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자들끼리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점조직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자들이 라인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라인별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각자 이제 민사와 형사를 이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했어요. 그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예전에 탈세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갖고 전 국세청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탈세로 자. 보상금 받으려고요. 광무야, 네.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게 네. 야무지게 얘기하는 사람이 네. 돈을 도대체 거기다 왜 넣었을까가 어?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속상하다 진짜. 저도 좀 너무 제가 좀 속상하고 안타깝긴 해요. 또 하나 내가 보험 관련해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회사 보험도 느닷없이 아니고. 다른 거를 갖다 디밀면 네. 우리가 의심을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네. 그래서 그치? 의심을 다 했죠. 저도. 의심을 했는데 결국은 네가 가입을 했잖아.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단순히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자산관리사 역할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보험을 가입시킨 다음에 그걸 막 중도 인출해갖고 요 상품으로 옮겨버리고 그리고 자산 상황에서 변동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저한테 말을 해줘서 야, 너 이거 지금 좀 위험한 것 같아. 뺄래? 아니면 계속 유지할래? 이런 선택권이나 이런 것도 다 박탈을 제안을 해버렸고 그리고 누칼협이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누가 그거 했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협박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했지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언제 이렇게 월급 이렇게 저축해서 부자 될 거예요? 그치, 그런 이런 식으로 달달한 자꾸 얘기에 이제 빠져드는 긁었으니까. 건 내 스스로인 건데.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뭐 가만히 소리지 무조건 네. 이 사람 꼬셔서 투자하게 하려면 뭔 얘기를 못 하냐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너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너는 그냥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 같아 네 속에서, 그지? 네, 어? 있습니다. 네가 분노만 너무 들끓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도 너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어. 물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한테 돈을 입금하고 투자한 건 너야. 근데 죄송한데 잠깐 저기 눈이 너무 부셔갖고 근데 죄송한데 잠깐 저기 눈이 너무 부셔갖고 선글라스 좀 쓸게요. 제가 상관없어. 응. 그리고 우리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눈이 한쪽이 굉장히 지금 좀 안 좋구나. 안 좋대요. 안 좋구나.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거에 대한 반성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부분은 저 진짜 인생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기를 이번에 처음 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금 이 분노가 내 돈 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우려하는 상황들이 그거예요. 그쪽 대응하는 담당자들이나
보면은 자기네들은 무죄로 어차피 풀려날 거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지. 피해를 준 사람을 네. 그냥 두는 경우는 없어. 그거는 걔들이 지금 그냥 허세 부리는 거고 진짜 단순한 무슨 저런 걸로 끝나지 않아. 그리고 제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대 이런 일 잘 모르는 분들 그냥 말 덜컥 믿고 이자 많이 준다. 돈을 맡기고 막, 어느 누가 도대체 갑자기 1년에 30몇 프로 이자를 줍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꼭 이런 일에 엮이지 마시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이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작품 활동에 더 해서 일을 늘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조금 쉬면서 저를 좀 되돌아보는 게 나을지. 아니 계속해 이걸 주제로 웹툰을 만들어. 내 사기당한 가정을 한번 웹툰으로 만들어서 네. 공익성 있게 대한민국에 대박을 한번 내. 알았지? 네. 열심히 해서 자 하나 뽑아봐. 네. 사기당하고 누구의 달달한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 싹 지워지게끔 하고. 자 이거야 그러니까는 내 일도 있고 지금 피해본 것도 막 찾아야 되고 막 이게 양쪽으로 다 벌어져서 나가면은 결국은 내가 길을 잃게 된다니까. 하여튼 피해가 꼭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랄게. 힘내. 그래. 행복 황마야. 중요하죠. 힘내. 그래, 그래. 네. 들어가. 들어가.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용기 내서 고마워. 네. 본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많은 피해자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갖고 이거 듣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이제 힘내서 진짜 지지 않고 좀 긴 싸움이 되더라도 잘 버티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온 힘을 내어 힘껏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광무 작가입니다. 추워. 어서. 그래. 안녕하세요. 자, 이름 박현주요. 현주. 네. 28살이요. 무슨 일해? 지금은 무직으로 있어요. 둘이는 무슨 관계일까? 제 조카. 이모. 자매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요. 이모고 네. 조카. 그래, 오늘 무슨 일로 왔어? 그러니까 저 죄송한데 양 한 번만 먹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먹어. 그러니까 제가 20살 초반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한테 당했던 그 아동학대나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까지 극복을 못하고 정신과 치료 병행하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털어내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안 계시고? 좀 복잡해요. 뭐 얼마나 복잡한데? 일단 거쳐간 분들이 4명. 아유야. 근데 아니 친아버지는 있을 거 아니야? 생분은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네.
저 형제는 그것도 복잡해? 일단은 제가 얼굴 모르는 첫 번째 새아버지라는 사람의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건 누가 난 거야? 우리 엄마가요. 그런데 걔는 이제 모르고 왜 몰라? 아니 같이 살았을 거 아니? 아니 둘이 싸우고 걔는 바로 애 낳자마자 데리고 가고 걔는 절에다가 갖다 박. 바뀌었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새아버지 사이에 이복 동생이 또 있는데 있는데 걔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모 집에 잠깐 있다가 좀 제가 들어오면서 좀 일이 있어서 걔는 또 자기 새아빠한테 그냥 보내버리고. 새아빠한테 가고. 네. 근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새아빠 사이에서 동생이 한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새아빠에 대한 존재를 제가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제 제가 박씨잖아요. 박씨성을 준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가 두 번째 새아빠신 거예요. 근데 저는 친아빠라고 믿고 있었고 새아빠한테는 뭐 학대나 뭐 폭력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그분은 되게 잘해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있을 때는 저를 막아줬었는데 아빠가 안 계실 때는 엄마가 방치를 하거나 그 밥도 안 주고 며칠씩 집을 비운다던가 그럼 어떻게 밥을 먹어? 제가 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짐을 다 빼서 부천으로 가게 된 거예요. 부천으로 가게 돼서 갑자기 또 동거남? 있었어 또 가디가. 네,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세 번째. 그분은 큰 것만 말을 하자면 한 번은 제가 말을 안 듣는다고 추운 겨울의 밤에 저를 속옷만 입혀서 옥상으로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그 옆에서 담배 태우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잠듣다고 하고 이제 추위에 더더더 떨면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 엄마는 그거를 보고 그냥 아무 그게 그치, 뭐 없더라고. 말리거나 그러진 않은 거지. 네, 널 네가 위해서. 잘못해서 그랬어. 너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이 난 거야. 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고 몇 살 때?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반쯤에 음. 근데 그 동거남은 얼마 안 있어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11살쯤에 세 번째 새아빠가 들어와요. 채팅으로 만나. 채팅으로. 엄마가 아주 네. 파이팅이 좋으셨네. 되게 첫인상은 좋았어요. 되게 순둥순둥해 보였고 너 정말 귀엽다, 예쁘다. 내가 이제 너의 아빠가 되줄 사람이야 라고 해서 마냥 좋았어요. 진짜 너무 신나고 이제 정말 또 나를 사랑해줄 아빠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저희 집에 몇 번 드나들더니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마 결혼은 그 후에 결혼식을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결혼은 몇 번 한 거야 그럼? 혼인 신고는 3번 했고요. 그러면 얘 친아버지하고도 혼인 신고 혼인신고는? 못 했어요. 아 그럼 나머지 세 명하고는 했고? 네. 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셋째 그 형부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형부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얘를 그 아이와 차별하면서 학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학대를 했어? 일단은 고아원에 갔어요, 제가. 아 고아원을 보냈어. 네. 갑자기 아침에 막 깨워요. 어? 하면서 일어나서 봤더니 짐을 가볍게 싸더라고요. 전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뭔가를 또 심기를 거슬렸나? 이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런 센터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임시 쉼터래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저를 보더니 아, 너가 현주구나. 그래서 이제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드디어 버림받는구나. 얼마나 있었어? 2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엄마가 집을 비운 집으로 몰래 가서 엄마 나 이제 엄마가 시키는 거 다 하고 내가 동생도 잘 보고 엄마 힘들게 절대 안 할 테니까 나 좀 데려와 주면 안 돼? 라고 이제 그거를 써놓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뒤에 갑자기 엄마가 와서 저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각서를 썼어요. 아, 이제 너가 집안일을 열심히 엄마를 도와서 하겠다. 말을 잘 듣겠다. 동생을 육아를 잘 하겠다. 아,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오케이. 지장 찍고. 그게 이제 중학생부터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와. 그 전에도 막 방에 가둬놓고 때리고 머리 끄댕이 싸대기는 기본이고 또 동생도 육아를 해야 했었고 엄마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학교 일도 뒷전으로 하고 다 달려가서 제가 다 그거를 하고 그래서 육아 스트레스가 육아 우울증이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니까 엄마가 그럼 너 자퇴해. 자퇴해서 돈 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했죠. 그래서 일을 했어? 네, 자퇴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월급을 다 휴대폰 통신 비용 그다음에 교통비 빼고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저기 뒤에 그 이후에는 자퇴하고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알바를 한 거야? 네. 알바를 하고 몇 살 때 연세가 몇 살 때 돌아가셨어? 39세. 일찍 돌아가셨네. 돌아가셨네. 뭐 지병으로? 병으로? 그러면 돌연사 하셨어요. 돌연사? 옆방에서. 그 뒤에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지냈어? 솔직히 초반에는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모가 데리고 와서 저를 키워놨는데 이모 집 들어가면서부터 하나씩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과적 질환이. 처음에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눈앞에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보면서 저를 손가락질 하면서 내가 죽었는데 네가 살아있어? 계속 귓가에 속삭이고 그러니까 제가 3일이건 4일이건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서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끄면은 또 어둠 속에서 자꾸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자꾸 귀에서 들리고 막 하니까 이모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정신병원에. 그때 처음에 나왔던 게 조현병이 나왔어요. 들리고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울증, 불면증, 이제 수면 장애가 있고 해가 지날수록 변명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해리성 기억 장애라는 게 지금 또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지금 검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저 죄송한데 약 한 번만 먹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모한테 좀 물어볼게요. 언니지? 네, 언니요. 언니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 언니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놀았어요. 맨날 사고 치고. 끼가 많은 스타일. 네네네네. 그 맨날 남자 바뀌고. 그 엄마는 뭘 하면서 살았어? 뭘 하면서?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이게 일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대구의 무슨 국립대학교 거기에 편입해가지고 졸업했다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자기가 들어갔다가 그건 너무 힘들어서 졸업 못했어. 나한테는 석상과 박사 졸업했다고 예, 했어.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영사관에서 일했다, 어디서 일했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막 장난 아니게 부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데, 그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얘한테 너 아니었으면 나 잘 나갔어. 그리고 그 둘째 있죠. 그 아이를 자기가 갖다 키웠으면은 애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엄청 내가 덜 고생을 했을 텐데 너를 키워서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실수해서 이렇게 사고 쳐서 애를 낳았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뭐 우리 저기 현주의 참
여러 가지 힘들었었던 거 참 어떻게 뭐 우리가 다 말로 표현을 하겠어. 근데 지금 오늘 현주가 여기 찾아온 목적은 뭐지? 저 털어내고 아, 그러니까 이전까지 일을 하면은 하지를 못했어요. 일어서려고 내가 오케이. 털어내고 싶다라는 고민을 갖고 온 거잖아.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줄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라면 그래야 내가 이 마음에 있는 걸 좀 더 털어내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 근데 지금 문제는 당사자가 없어. 맞아요. 그지? 그래서 화가 나요. 또 하나는 그러면 뭐 같이 동조했던 3명의 새 아빠 중에 뭐 2명인가가 뭐 너한테 심하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네가 찾아가서 뭐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라고 얘기를 해봐야 아니 뭐 나는 너를 자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너한테 뭐 훈육을 했다라고 할 거고 틀림없이 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그런 안 좋은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잊어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네 몸과 머리를 바쁘게 돌려야 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나 조금이라도 덜 나게.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본인이 더 힘들어진다고.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저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해봤어요. 생각을 어떻게든 돌려야 되니까 저도 계속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요. 왜 그랬지? 내가 왜 거기서 엄마한테 벗어나지를 못했지? 하다가 종착지는 그냥 죽을까? 이걸로 끝이 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직 충분히 나이도 젊고 뭔가를 하면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면은 그게 3개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자, 잘 들어. 앞으로 너 아직 어리고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많아. 이제 너는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라 진짜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 언제까지나 네가 누구 탓하고 이럴 겨를이 없다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을 앞으로 1년, 목표 1년 딱 잡고 같은 시간에 나가고 같은 시간에 일하고 그냥 성실하게 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1년 버티는 거야. 어?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일단은. 그렇지. 항상 아까도 중간중간에 웃을 때 너무 예뻐. 그러려고 현주야 노력해봐.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워봐.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 내가 행복했던 게 뭔지 생각해봐서 공부를 하면 다시 한번 공부도 해보고. 너 의외로 내가 진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거 모를 수도 있다. 이거 하라는 대로 해. 열심히 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병원에. 이거 봐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소떼 알아 몰라. 네가 도대체 뭘 믿고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이제 인생을 살면서 믿을 건 네 자신밖에 없어. 알았지? 네. 아니 그럼 네가 네 발등 찍어. 그래. 계속 이렇게 맞아. 살면 네가 네 발등 찍는 거야. 어? 잘 생각해봐 진짜로. 어? 화이팅. 네. 어릴 때는 지나간 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거잖아요. 저도 정말 털어내고 이제 더 남아있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두 분 모두 힘내세요. 박현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